Lovely, don't ever change. Stay the way you are. Remember the first time 저는 I 이해라고 met you. 생각합니다. I could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get you. 서로 아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Lovely, don't ever change the memory of that first kiss. Your shining beauty, the sun on your face, breeze in your 네, TV 책방 북소리. 과연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 시민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모실 이분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정말 궁금해요. 왜냐하면 영원한 청년이시니까요. 네. 네. 이번에 책 출간하셨잖아요. 네. 나이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요. 이분이 벌써 이룬? 그러니까요. 우리 기억 속에, 우리 가슴 속에서 영원한 청년 작가이십니다. 1973년도에 문단에 이제 나오셨고, 네. 42년째 지금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깊은 어떤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얼른 모셔보겠습니다. 등단 42주년이시고요. 42번째 장편 소설 당신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소설가 박범신 선생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영원한 청년 작가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런데 왜 청년이라는 수식어가 앞에 붙는지 저는 그냥 뵙자마자 알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얼굴이야, 뭐, 늙었지. 아니에요. 정말로 선생님 계셔서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여자 스태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몇 명이 있는데 정말 오시기 전부터 남자는 이렇게 늙어야 돼,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늙는다는 표현 써서.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은 뭐, 네. 이제 감수성, 이를테면 좀 문장이 안 늙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늙었는데 청년의 옷을 걸치고 있는 셈이죠. 제 소설 스타일이. 그렇죠. 네. 그 정말 그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연세가 드시면 이게 문장들이 조금 늘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네. 음식이 늘어지기 때문에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근데 박범신 선생님의 그 글은 네. 그 탄력이, 그러니까 젊으신 시절이나 지금이나 정말 똑같습니다. 하나도 그 탄력을 잃지 않으셨거든요. 뭐, 이 소개까지 느끼하겠어요, 설마. 그래서 이렇게 머리만 날로 휘어지고, 네. 가슴은 날로 더 붉어지니까 내 딜레마지요.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 주위에서 오늘 그 박범신 선생님과 이야기를 한다고 했더니 네. 어떤 여자분이 그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70살의 나이에 그 20대, 30대 여성들의 가슴도 뛰게 만들 수 있느냐, 비결이 있느냐, 이런 물어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 교통방송이라고 말하기 민망한데, 네. 저는 사실 섹시하게 듣고 싶어요. 너무 어떤 인정돼. 나의 권위에 안주하거나, 습관에 내 삶을 내맡기거나 하지 않고 살고 싶거든요. 연애 감정이라는 게 좀 위태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 아슬아슬함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 위태로운 마음만 갖는다면, 적어도 감수성은 세월을 붙잡을 수 있다. 네. 육체가 늙는 건 도리가 없어요. 육체가 늙는 건 도리가 없지만 내 마음속에는 늙지 않는 어떤 다른 짐승이 들어있지요. 네. 작가로 볼 때는 그게 굉장히 그 에너지지요. 에너지의 그 근본이 거기 있습니다. 오늘 이게 잠깐 뵀는데도 이렇게 네. 던져주시는 눈빛만 가지고서도 그 굉장히 맑은 눈빛으로 정말.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운을 네. 실어준다 그럴까요? 그 아이, 느낌이 너무 민망합니다. 좋아서 이게 역시 청년 작가라는 수식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느낍니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가요. 내 안에는 짐승이 있다. 이런 얘기가요. 정말 그냥 한 말씀만 하셔도 무슨 느낌인지 누구나 다 확 들어있는 와닿아요. 짐승이에요. 이를테면 다른 말로 하면 창조적 자라고 불러야 되나? 그거는 그 나이가 없어요. 또 세월에 의해서 마모되지도 않는 본질적인 창조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열심히 돈벌이에 나서서 살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그런 창조적 자아를 우리가 존중하지 못하는 삶을 현대인은 살고 있죠. 네.
안에 있는 그 야수를 말하자면 존중만 해줄 수 있어도 아유, 그 그럼요. 감수성으로 예. 늙지 않고. 근데 늙지 우리가 않습니다. 그냥 억압하고 있죠. 특히 지금은 이제 돈이 세상을 다 먹어버렸으니까 네. 이 네. 자본이 뭐 자본주의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일상의 안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은혜를 많이 받죠. 그렇죠. 하지만 또 그것이 노예처럼 정신이 돼버리고 나면 우리들 가슴 속에 있는 그 야수 또는 시인 또 화가 연주가 우리 다 예술가의 혼을 가지고 있어요. 창조적 자아를 누구나 다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자본에 확 눌려가지고 이 가슴 속에 이게 확 눌려 있는 삶을 살지요. 그러면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창조적 자아가 발현 안 되면 요게 많든 자리가 높든 소용없어요. 삶은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행복하시죠? 예, 저는 뭐 예, 수시로 야수가 밖으로 외출할 수 있으니까. 올해 등단 42주년이시고요. 네. 또 이번 책 당신이 네. 42번째 장편 네. 소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장편 소설만 42번째고 그러니까요. 그 안에 이제 소설집은 또 따로 있으신 예, 거죠? 단편집이 한 이번에 문학동네에서 단편집 7권 전집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한 7, 8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도 별도로 에세이들 에세이집도 뭐 그 정도 되니까 평생에 걸쳐서 한 60권 가까이 책을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평생을 성실한 작가로서도 사신 거군요. 그냥 평생 전 작가가 안 되려고 악을 쓰면서 온 거지요. 현 작가. 오래전에 쓰는 현 작가. 네. 현역 작가가 제 평생의 꿈입니다. 죽을 때까지도 나는 나이에 의지하지 않고 강력한 막 데뷔하는 작가 같은 그런 거 발딱발딱한 그런 현역 작가로 늙고 싶죠.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말씀 하나하나가 뭐 후배 작가들은 물론이고요. 이 시대에 말하자면 굉장히 큰 메시지를 던져주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늙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큰 성취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뭐 안주해버리거나 뭐 그냥 그걸로 멈추려고 보통은 하는데. 그렇죠. 뭐. 이미 73년도에 이미 작가는 되신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네, 네. 그런데 네. 예, 지금 43년이 지나서 나는 아직도 현역 작가이고 싶다. 그게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여전히 그 하십니다. 데뷔 때 소설 쓸 때 같은 긴장, 생생함, 두근거림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이 세월이 훼손하지 못한 어떤 문학적 순정 네.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왜 남자하고 결혼 생활해도 처녀 같은 여자가 있거든요. 네. 만날 때 느낌. 그런 느낌이죠. 사실 개인적인 삶을 보면 그게 그 행복하고 안전한 건 아니에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뭔가 너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삶을 습관에 내맡기고 살면 20살이라도 늙은이고 80살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갱신시키려고 불안정한 삶도 마다하지 않고 그 앞을 향해서 가고자 한다면 여든이라도 청춘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사실 은교 때도 그랬고 그 연세가 드셔서 지금 펴내시는 최근작들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또 다음 작품은 또 어떤 작품을 쓰실까? 이게 이제 그게 진정한 은교는 의미에서 뭐 저한테 제 독자들이 사실은 50대 이렇게 네. 제가 옛날에 그 이른바 스타 작가였거든요. 80년대. 그래서 제 독자들은 이미 나이가 먹어서 뭐 신경수 유장병이나 관절염 이렇게 걸린 세대죠. 근데 은교라는 소설을 쓰고 아주 20대 젊은 독자들을 대를 물려서 갖게 돼서 맞아요. 행복하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은교를 좀 나의 이미지를 망가뜨린 점도 있다. 이 소설을 많이 안 읽어요, 요즘에. 영화를 보거나 영화조차 안 본 사람이 더 많지요. 그래서 그냥 영화 마케팅 선전만 듣고
저 노인네는 위험한 노인네야 이런 인상을 나한테 갖고 있어요. 이미지가 좀 망가졌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작가는 뭐 사실 어쨌든 죽을 때까지 좀 위험해야 네. 난 작가라고 보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 뒤로 쓴 소설은 이제 소금을 썼는데 네, 소금. 그건 또 은교하고 전혀 다른 주제이죠. 이 시대의 그 아버지, 이 소비 체제에 둘러싸인 네. 이 속에서 아버지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고통스러운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쓴 소설도 이제 나의선은 말급으로 변하고 비즈니스 같은 이른바 자본주의 어떤 폭력성을 좀 매우 비판한 사회적 발언이 많이 담긴 소설을 네. 썼고요. 이번에 이제 당신, 이 책을 이게 텔레비에 비쳐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예. 여기 좀 클로즈로 해주세요. 오늘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는, 물론, 노 부부의 70년에 걸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네. 지난 70년 우리 근세사 또 현대사가 파노라마처럼 이 부부의 삶의 백그라운드에 지나가고 있죠. 하지만 나는 근본적으로 수뇌부라고 생각하고 썼어요.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은교는 수뇌부가 아닙니다. 은교 같은 소설은 일종의 노인이 갖고 있는 삶의 유한성에 대한 어떤 반역을 예. 치열하게 쓰기 위해서 젊은 처녀가 하나 필요했죠. 작가 입장에서 네. 보면. 그래서 그거는 러브스토리에 초점을 맞추고 읽으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소설에 대한 어떤 그 주제를 반밖에 못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네. 그런 존재론적 한계, 삶의 유한성에 대한 슬픔을 거기서 발견한다면 더 깊이 읽을 수 있죠. 그래서 네. 그거는 뭐 러브스토리가 안 깔려 있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러브스토리를 전제로 한 소설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나는 이 당신은 처음부터 순애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썼어요. 이 두 부부가 겪었던 70년 인상에서의 사랑의 완성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나로서는 오래간만에 정말 순수한 순애보를 썼다고 느끼죠. 책을 완성을 하시고 이제 SNS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새 책이 나오면 기쁨은 잠시다. 이내 내면의 깊은 추락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혹시 이 책 쓰시고도 뭐 그렇죠. 선생님 그러셨나요? 네. 어떤 감정이신 거예요? 아니 이제 뭐 작가뿐만 아니고 모든 예술가라고 하는 창조적 자아는 어쩌 내적 분열을 통한 정서의 긴장으로부터 이게 얻어지는 거죠. 일관되게 행복한다면 누가 연주를 하고 누가 그림을 그리고 누가 글을 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겉으로 타인이 볼 때는 그는 행복해 보이지만 그의 내부는 수시로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추락과 상승이 네네. 반복되죠. 특히 이게 책을 내면요. 네. 책 나올 때 기다리죠. 한 두 달 언제 책이 나오나 어떤 표지로 독자들은 어떤 반응일까. 그래서 이제 그 상승하는 그 사이클이 있고 네. 나와서 한 3, 4일 지나고 나면 되게 깊은 그 추락의 어떤 그 감정. 뭐 이거 어렵게 설명했는데 쉽게 말하면 뭐 조울증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지. 우리 반복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지만 아니죠? 그런 추락과 상승의 네. 감정,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나고, 매일 멸망하고 매일 생성되고, 이것이 상상력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걸로 우리가 다 해먹고 사는 거예요, 이 예술가들은. 뭐 저도 하고 여인은 아니니까, 책 낸 지 한 일주일 됐는데, 너무 쓸쓸하네, 마음이. 예, 그래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지만 네. 그걸 지금 일단 장편만 가지고서도 42번 그러니까요. 이상을 거의 60번 가까이를 그 지금 경험을. 그 이게 추락을 계속 경험하시는 거 아닙니까? 젊을 때는 이걸 직업이어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벌어먹고 살아야 하니까 소설을 열심히 한동안 썼고요. 뭐 조금 지나니까 이제 그냥 인쇄가지고 그럭저럭 최저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안 써도 되겠는데 내 경우는 그 굶주린 자와 같은 상태였던 어떤 근원에 대한 욕망 같은 게 있더라고요. 나는 에로스적 욕망이라고 봐요.
밥은 배불리 먹으면 그 욕망이 바로 사라지거든. 이 네. 사랑의 욕망, 또 예술의 욕망 같은 것은 그 빈곤감이 여간에서 안 없어져요. 이걸 써서 뭐 이게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소설이라면 내가 안 쓰겠지. 근데 지금 말씀대로 일주일 만에 추락하는 감정이 드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이거 별 볼 일 없어 보이거든. 쓸 때는 내가 굉장히 했는데 책 나와서 조금 있으면 이 쓰레기 같은 것도 썼나. 그런 그 상처를 스스로 이 책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처 속에서 인간이 시종일관 몇 년을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인간은 상처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 상처를 이겨내고 그걸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또 새 소설을 또 쓰는 거예요. 또 상승과 추락을 반복할 것이면서 그러나 그 상처들을 넘어서고 싶기 때문에 이 42번째 장편 소설 당신 이제 이 책을 제가 이제 짧게 네.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치매에 걸린 70대 후반이죠. 70대 네. 후반의 노부부의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단 뭐 시점은 현대 시점인데 이제 그들의 과거로 이제 이야기가 계속 오가면서 도대체 저 부부에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계속 궁금하게 만들고 그것이 이제 풀려져 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삶도 또 사랑도 그 의미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느껴볼 수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직접 순애보적인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그 이야기를 이번에 소설에 특별히 써야 되겠다 어떤 뭐 그런 계기 같은 게 있으셨습니까? 뭐 일단 그 젊은이들의 그 숨가쁜 연애를 우선 잘 모르겠고 오래돼가지고 노인의 연애라면은 알 것 같았어요. 우리 장인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아내의 아버님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건 작년이었거든요. 치매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말년에는 매우 좀 고통스럽게 사시는데 이분이 그 8남매를 두시고 굉장히 열심히 사셔서 잘 키우셨는데 그러느라고 당신이 꿈도 있었겠지만 한 번도 자기 고유한 꿈을 펼쳐보지를 못하고 또 참고 견디고 지금 70대 80대 되는 어르신들은 다 그런 세월을 살았지. 자기 감정을 다 말하지도 못하고 견뎌내는 세월을. 그게 한국의 그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세대의 견딘과 고난과 인내로부터 얻어낸 과실이거든요. 그 아버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치매에 걸린 다음에 이제 치매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네. 이 치매 문제는 이제 내가 이걸 치매를 정면으로 다뤘는데 치매 문제는 아마 우리들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겁니다. 지금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환자가 늘고 있고 아직도 치료 방법은 이제 얻어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치매에 걸리면은 다양한 증상이 나오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 같은 경우는 밤중에 아들이 모시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밤새. 뭐라고 거실에 나와서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잠을 잘 수가 없지. 그러면 손녀딸은 학교도 가야 되는데 밤새 할아버지 소리 지르니까 잘 수가 없지. 그렇죠. 아들은 직장에 가야 되는데 못 자지. 그래서 온 가족들이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밤마다가 알 수 없는 말의 소리를 지르고 다니시는 증상이 가장 두드러진 증상이었어요. 네. 치매의 경우는 상당히 그 치매의 과정 중에 매우 일반적인 증세 중에 하나예요. 소리를 지르는 네, 소리 지르는 거. 네.
그 이제 자식들에게는 그 소리가 소음에 불과하지. 네네. 고통스러운 소음, 환자가 알 수 없는 말로 지르는 소음에 불과하니까 그렇죠. 고통에 불과한데 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현장을 목격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분은 팔남매를 벌어먹이기 위해서 평생 참고 견디며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에 대고 자기가 진실로 말하고 싶은 것들을 치매에 걸린 다음에 다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깊은 밤. 그것이 암호와 같아서 자식들에게조차 소음에 불과해서 소통이 안 됐지만 나는 그분이 치매에 걸린 몇 달 동안이야말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진실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미 암호하고도 소통할 수가 없으니까 그 슬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소설을 사실 그 구상하게 됐어요. 그걸 겪고 이제 얼마 후에 그 어르신이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꿈을 꾸는데 한 이틀 연속 꿈을 꿨는데 유체 이탈하듯이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를 보고 있더라고. 치매에 걸렸더라고 내가. 치매에 걸린 나 자신을 한 이틀 연속 꿈을 꿨어요. 그래 내가 생각했죠. 치매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과 공포감이 차 있구나. 공포감이 차 있으니까 내 꿈에 나타나는 거. 치매에 걸릴까 봐 장인어른 돌아가시는 거고, 나 치매에 걸리면 어쩌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소설의 첫 번째 구상은, 이 공포를 내가 각계격파해야 된다. 무찔러야지. 치매를 공부 좀 하고, 이 치매에 대한 두려움에서 내가 이겨내야겠네. 이 처음에 시작했어요. 시작하다가 어떤 날, 채백호의 길 위에서라는 노래를 듣는데 눈물이 쫙 나면서 한순간에 이 소설이 플롯이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소설을 썼죠. 나는 이 소설을 썼기 때문에 나는 치매에 안 걸릴 거예요. 그럼요. 네, 첫 번째 이 소설에 대한 기대가 그겁니다. 근데 읽을 때 굉장히 속도감이 있던데 실제로 쓰실 때도 좀 빨리 쓰신 건가요? 네, 이건 이제 문학동 카페 연재해서 매수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5일 동안은 한 200조 원고지 기준으로 한 10여 매씩 고속도로 썼죠. 근데 굉장히 편하게 빨리빨리 쓰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읽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읽혔거든요. 나는 힘들게 써도 독자들은 내 소설은 빨리빨리 읽는다고 그러대. 좋은 거죠. 내 딜레마예요. 좋은 점이기도 하고 네. 뭐 나쁜 점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이 소설 문장이나 소설 형식이라는 게 에스컬레이터가 같은데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미끈하게 올라가면 뒤돌아보질 않고 사람들이 매장으로 들어가 버리죠.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멈칫멈칫 해주면 다 올라가서도 이 에스컬레이터는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돌아볼 수 있거든. 작가는 일종의 독자들을 에스컬레이터에 싣고 가니까 나는 나의 그 유창한 문장이 짜증이 나고 싫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당신이라는 소설도 노인의 이야기니까 노인답게 좀 어눌한 중문으로 써보려고 처음에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문장은 이게 머리대로 안 돼요. 그게 본질이에요. 내가 나이 들면 나이 든 문장이 나올 거예요. 근데 나는 몸은 지금 늙었는데 아직도 감수성은 정말 20대인 것 같아요. 문장이 늘질 않아요. 늙게 일부러 써보려고 하는데 되질 않더라고. 그래서 이 소설 나중에도 이제 전문가니까 보셔서 아셨을 거야. 이 문장을 보면요. 네. 굉장히 젊은 문장이죠. 네. 젊은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젊은 패션을 하고 있는 셈인데 뭐 감추고 싶지는 않고 내가 그것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굉장히 좋은 면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노인들이 나오지만 분명히 노인으로 머리에는 그려집니다. 그렇게 쓰셨으니까요. 근데 굉장히 세련되고요. 그 노인들의 이야기에 정말 귀 기울여지고 싶게끔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등장하는 그 노인들이 그 작가의 문체에 의해서 말하자면 좀 고루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영이 힘들지 않습니까? 주인공들에게. 노인의 이야기지만 늙은 소설은 아니라고 그쵸. 나는 생각하죠. 또 당연히 그 청년이나 그런 세대들도 읽어서 공감할 수 있는 매우 보편적인 주제예요. 그거는. 다만 주인공인 나이가 많을 뿐이죠. 작가님께서 선생님께서 초반에 몸이 늙어가는 게 슬플 뿐이지 내면은 점점 더 젊어지는 것 같고 짐승이 한 마리 있고 뭐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책도 그대로 닮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소재는 치매, 뭐 노부부의 사랑 이렇지만
너무 젊은 사실 이 작품이잖아요. 소설은 이제 뭐 소재를 침해도 얻었지만 근본적으로 사랑의 완성 또 사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성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연애 감정이라는 건 사실 미친 감정이거든. 이 합리적으로 짜여져 있는 세상의 메커니즘을 볼 때는 연애 감정이 이게 도른 거예요. 좀 미쳐야 연애할 수 있죠. 비이성적인 감정이거든. 그 여자 하나가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친 거지. 남자 여자가 똑같이. 그리고 사소한 거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타치하거나 섭섭하지 않은 것도 우리는 무지 상처받잖아요. 이게 다 이게 미친 감정일지도 모르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를테면 사랑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은 일종의 매우 모순된 감정이에요. 사랑에는 두 가지 감정이 있거든. 상대편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상대편 인격을 제일로 보는 욕망이 있고, 네. 상대편을 완전히 장악해서 내 걸로 완전히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이거는 창과 방패와 같은 감정이에요. 절대 합의할 수 없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여기서 분출하는 거니까 돌지, 우리가.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뭐 연애하는 젊은 애들 근데 아무도 안 돌더라고. 그 연애를 제대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우리 때는, 우리 젊을 때는 좀 돌았거든. 네. 그래서 연애하면 부모님과 함께 불효자가 되고 성적 떨어지고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이런 불편함을 겪었는데, 요즘엔 대학에 나도 있어 보니까 연애 새로 시작해도 학점이 도대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연애를 진짜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모순된 정념이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떤 윤리적 합의가 필요해요. 부부와는 관계도 그렇고, 이 정념들이 이 모순된 두 개의 감정을 다 짊어지고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윤리적인 합의 같은 것이 있어야 그나마 사랑의 어떤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당신이라는 소설은 오랜 부부를 통해서 그런 어떤 윤리적인 합의를 통한 사랑의 완결 같은 걸 나는 그렸다고 보죠. 이 여자 주인공이 이 자기 신랑 40년 넘게 한 신랑을 사실은 평생 늙을 때까지 거의 한 번도 사랑 안 해요. 사랑해본 적이 없죠. 네, 사랑한 적이 없고, 네. 이 남편은 평생 사랑하지. 평생.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우연에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자기 희생, 자기 행복 같은 거라고 그랬는데, 이 남자야말로 평생 정말 참고 견디면서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사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속썩이고 여자가 집 나가고 다른 남자하고 바람필 때도 이 남자는 늘 그랬어요. 괜찮아, 난 당신을 사랑하니까 난 다 이해할 수 있어. 웃으면서. 이게 거의 부처 같은 사랑이었지. 그런데 속에는 스트레스가 없었던 건 아니지. 이 남자가 치매에 걸리니까 갑자기 그때로 돌아가면 분노하고 울고 오욕칠정을 다 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때 비로소 남자의 진심을 치매를 통해서 듣고, 여자가 75세가 넘어서 비로소 이 남자에 대한 사랑을 시작해요. 남자는 평생 사랑했던 걸 여자는 이 남자가 죽기까지 짧은 5년 동안 사랑을 하죠. 그러나 그 양과 질, 그 질량에 있어서는 마침내 공평해져요. 남자는 거의 50년을 사랑을 헌신해 긋고, 여자는 이 치매에 걸린 신랑을 너무 헌신적으로 돌보면서 사랑을 눈물겹게 75세에 넘어서 발견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5년 동안 픽진한 헌신을 통해서 마침내 그들의 사랑의 어떤 진실은 공평해지는 지점에서 남자가 먼저 죽고, 네. 여자는 자기 남편을 정원에 묻지요. 네. 자기는 5년밖에 사랑을 안 했기 때문에 떠나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실남 밑에 묻고 경찰서에는 실종됐다고 신고하고, 네.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간병 하다가 치매에 또 걸려가지고 자기가 남편을 거기에 묻었다는 것도 정말 잊어버리고 네. 떠나보내고 싶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남편이 실종된 거야. 그래서 당신을 찾아다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면 참 가슴 아픈 것이 그 아내는 치매에 걸린 걸 본인이 스스로는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세상을 떠난 줄을 또 모르게 되는 거죠. 네, 예. 자기가 묻었지만 그걸 잊어버리죠. 그래서 야, 이 사랑의 완성이라는 걸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네. 걸 보면서 되게 아주 무릎을 쳤거든요, 제가. 그래서 참 아름다운 설정이다. 참 아름다운 스토리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끝은 매우 비극적인데 내용으로 보면 해피엔딩이나 네. 다름없어요. 그들은 사랑에서 완전하게 일치하니까.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걸 도식적으로 죽음은 말하자면 비극이고 뭐 삶은 희극이고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입장에서 보면 저건 사랑이 완성이 된 거니까 네. 예, 저건 뭐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소설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은 이제 사랑이 제일이 주제고,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의 종말을 맞이하느냐. 보통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단계는 보통 5단계, 심리학적으로는 한 5단계를 거친다고 그래요. 마침내 이제 그 가장 행복한 죽음은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에 도달해야 되거든요. 보통 뭐, 분노를 느끼고 죽음을 부정하고 타협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불행한 죽음은, 그 전 단계에서 보통 죽음에 이르르면은 불행하지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은 그 여자의 헌신적인 간호에 의해서 5단계를 다 거쳐서 죽음을 충분히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러 죽음을 맞이해요. 그것으로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의 질량이 이제 같아지는 천칭저울처럼, 그게 나는 사랑의 윤리성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특히 이 당신이라는 말, 여기에 내가 맨 앞에 사실 민망하지만 써는 말이 있는데, 네. 읽어주세요. 여기 내 관 속 같아요 당신, 가슴이 마구 무너진다. 당신이란 말이 왜 이리 슬플까? 함께 견뎌온 삶의 물집들이 세월과 함께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눈물겨운 낱말이다. 그늘과 양지, 한숨과 정념, 미움과 감미가 덮개로 얹혀 곰삭으면 그렇다. 그것이 당신일 것이다. 이게 본문에 있는 말이거든요. 네. 나도 아내하고 43년을 살고 있어요. 보기에 이렇게 젊고 이쁜 아가씨가 좋지. 이끌림도 더 되고. 그런데 그러나 세월이 쌓이는 건 굉장히 어떤 눈물겨운 이해. 이 젊은 아가씨한테 내가 이끌리는 마음은 일종의 정념일터인데, 그건 생물학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3년도 안 갈 허망하게 이를 데 없는 것이거든. 근데 늙은 아내를 바라볼 때에 대해 그것은 3년이 아니라 300년도 가능한 굉장히 빗장한 그것이 있어요. 당신이라고 부르는 그 당신이라는 낱말 속에서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슬프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영원성이 깃들어 있기도 하고, 사랑의 완성이라는 건 정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래 세월이 쌓여서 곰삭은 것처럼 느껴지는 당신이라는 낱말로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전제하고 쓴 소설이죠. 밑에는 내가 그래서 이게 늙은 아내에게 바치는 헌사를 짧게 썼는데 네. 민망해서 이건 못 읽겠고 작가의 발을 쓰는 대신에 네. 내가 이제 거의 60권의 소설을 썼고 나와 43년을 넘게 살고 있는 아내가 있는데, 이 소설을 쓰면서 유독 그 늙어가는 아내가 자꾸 생각나고요. 쓰다가 막 새벽 3시나 4시까지 이제 소설을 쓰잖아요. 이 소설을 쓸 때는. 그럼 내려와서 잠들어 있는 아내 몰래 들여다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 뭐 촉수나본 불빛 아래서 생활에 지쳐서 잠든 늙어가는 여자는 그냥 감각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그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고도 싶지. 밖에 저 홍대 입구 가면 이쁜 여자를 들어가니까 난 그쪽으로 가야겠다. 노인이 미쳤지. 그렇지만 그 잠든 아내의 그 주근깨에 덮여있는 늙은 얼굴에는요, 그 젊은이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생의 어떤 본질이 깃들어 있어요. 그 사랑은요, 그 정념으로서의 사랑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굉장히 다른 거지만,
나는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완성을 말할 때 느끼는 것이다. 네. 그래서 몇 번이나 이 안에 들여다보다가 작가의 말을 쓰라고 그러는데 작가의 말을 안 쓰고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안 해요. 쪽으로 오면 이게 네. 쪽팔리는 짓이거든. 아니에요. 안 쓰려다가 헌사를 내가 네. 썼어요. 평생 멋집니다. 처음 바친 소설이지 아내한테. 와, 이 소설 속에서 매화나무 얘기 네. 아까 나와서 해주셨는데 좀 중요한 소재로 등장을 하잖아요. 굳이 매화나무로 하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 남자가 이제 마지막에 그 아내가 남자의 고통을 보다 못해 네. 거의 살해하지요. 그 남자는 청매, 특히 청매 네. 알레르기가 심해서 청매나무 밑에만 가면 실실에 쓰러지는 남자예요. 근데 남자가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서 정말 대소변도 못 가리고 그러니까 남자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생각하면 이 사랑하는 아내가 그 남편이 실신 건강할 때도 그 꽃 옆에 가면 실신하던 남편이니까 그 청매꽃을 사다가 병상들에 다 꽂아주죠. 네. 그 쇼크로 이제 남편이 죽으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죽인 거죠. 네. 사랑으로. 그래서 이제 매화나무가 매우 등장하면서 그 남자는 평생 청매를 너무 좋아했지만 가까이 가면 쓰러지니까 그렇죠. 가까이 갈 수 없죠. 그런 거지요. 여자 우리가 주인공의 상징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남자가 그 여주인공을 너무 좋아했지만 그 여주인공의 사랑을 못 받아요. 연애라고는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고 어떤 독배 같은 거거든. 잘못하면 죽는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옆에. 우리가 자연도 그래요. 아주 뛰어난 자연에 가서 살면 건강이 안 좋아요. 원만한 자연 속에 살아야지. 뛰어난 자연 속에 금강산에서 집 짓고 살아봐요. 오래 못 살아요. 여자도 너무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자 옆에 살면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불안증을 느끼거든. 그래서 공황 증세가 오거나 그럴 확률이 높다고 심리학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매와 이 남자의 관계는 사랑이 가져오는 광기의 어떤 폭력성을 나는 상징한다고 봤죠. 그 남자가 실제 여주인공은 그렇게 살았거든. 자기는 평생 뭐 변호사를 훨씬 출세하고 살 수 있었거든. 여자만 없었으면. 근데 그 여자 때문에 성공할 기회도 다 놓치고 이 여자는 일종의 청매와 같은 관계였지. 그러네요. 어떤 독이 있는 사랑은 독이 있어요. 참 로맨틱하긴 하네요. 근데 그 책에서 또 보면 그 이 남자 주인공 주호백이 아내에게 한 번도 당신이라고 부르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 다락방 일기장 속에서 이제 당신이라고 쓴 것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소설의 제목도 당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신이라는 단어가 이 주인공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처음에 연재할 땐 당신이 아니어서 또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네. 하기 싫더라고. 네. 사람들이 또 제목만 보고 또 별 볼 일 없는 소설처럼 느낄지도 모르고 너무 평범한 말이잖아. 근데 이 소설을 쓰는 도중에 아까 내가 읽어드린 그 구절 있잖아요. 네. 세월과 함께 말하자면 그늘과 양지, 한숨과 정념, 미움과 감미가 덮개로 얹혀 곰삭이면 그 말이 당신이라는 말일 것이다 라는 문장을 쓸 때 아, 이 소설은 반드시 당신이라는 제목이어야 돼. 출판사는 뭐 이렇게 뭐 앞에 뭐 붙이자고 하더라고. 네. 슬픈 당신 뭐. 네. 그래야 좀 책 좀 팔린대. 근데 내가 거부했지. 아니, 등단 42주년 되셨는데 네. 혹시 그동안의 작품 중에서 가장 애정이 있는 작품과 좀 아쉬움이 남는 작품 이런 질문 자체가 좀 그럴까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마치 엄마 아빠한테 여러 자식 숟가락 중에 깨물어. 제일 좋아하는 자식과 좀 밀쳐내고 싶은 놈을 묻는 거나 같은 거죠. 그렇죠. 이건 업계의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근데 이 자식들 키우고 손자도 있고 그런데 부모도 깊은 데서는 분명히 서열이 있어요. 네. 이쁜 자식이 있고 덜 이쁜 자식이 있거든. 네. 근데 그것을 고해받은 신부님처럼 영원한 비밀로 하는 거지. 뭐 작가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 비슷한 심정이 돼요. 그러나 뭐 독자들은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이지. 아무래도 내 경우는 좀 자전적인 소설들이 더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 객관적으로 그 소설이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그런 평가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내 문제는 아니고 이를테면 뭐 더러운 책상 근데
고통받았던 10대를 기록한 소설인데 책도 되게 안 팔리더만 그거는. 내 책 중에 제일 안 팔린 소설이야. 그것이 나는 제일 좋아해요. 네. 그리고 또 내가 절필한 후에 절필 전후의 내 인생을 다룬 흰소가 끄는 수레. 그건 뭐 제일 안 팔린 책은 아니고 많이 팔렸는데요. 이제 그것도 자전적인 소설이죠. 그리고는 최근에 쓴 이제 갈망의 3부작이라고 은교, 철라체, 그리고 네. 고산자. 세 편이 아마 내 마음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자전적인 이야기들에 네, 네.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 1993년도를 놓고 빼놓고 이제 박보신 작가님을 말하자면 그 인생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절필 선언을 그때 하셨습니다. 네. 근데 아마 그때 그것이 굉장히 많이 화제가 돼서 또 이렇게 저렇게 그 다음에 얘기도 많이 해주셨던 걸로 알긴 하는데 어쨌든 그 박범신 작가님의 작품이 그 93년도를 전후로 해서 많이 바뀌었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그 뭐 더 예. 그 안 부분에 바뀌었다고 대해서 할 수는 없죠. 네. 어떤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까? 뭐 93년에 이제 절필 내가 문화일보에 소설을 연재하고 있다가 네. 하루아침에 소설을 못 쓰겠다, 안 쓰겠다 하고 네. 끊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져 있었죠. 특히 80년대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을 이해 못하면 나 절필에 대해서 아마 젊은이들이 잘 이해 못할 거예요. 그 시대가 주었던 굉장히 강력한 그 스트레스, 정치적인 그 억압, 그 안에서 작가가 어떤 일을, 어떤 사회적 그 윤리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80년대 굉장히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의 갈등 뭐 이런 게 너무 뜨거웠고, 너무나 폭력적으로 네.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 작가로 살아야 되는 문제가 주는 굉장한 우울이 나를 덮치고 있었고, 또 그때 나이도 이제 40대 후반으로 가니까 어떤 존재론적인 억압, 나이가 먹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고통, 그다음에 또 어떤 직업 작가, 그러니까 생활도 문학으로 해내야 되는 자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고통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겹쳐서 하루아침에 그냥 문학으로 얻어낸 기득권을 버린 거죠. 네. 그때 이제 난 인기 작가로 불리워서 제일 잘 팔리는 소설가였죠. 80년대 쓴 소설은 뭐 쓰는 당연하게 바로 영화가 되거나 드라마가 되거나, 그래서 영상으로 해서 대중독자에게 간 것이 20편도 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연예인 같은 작가의 입장 같은 걸 지내왔기 때문에 거기서 주는 굉장한 그 스트레스도 있고, 그래서 안에 작가로서 얻는 현실적인 기득권, 뭐 유명하다든가, 원고료를 많이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다면 내가 버려야겠다. 그게 기득권 같은 게 생기면 그 기득권이 작가의 입장에서는 얼룩이 돼요. 유리창의 얼룩 같은 거지. 유리창의 얼룩이 많이 묻으면 사물이 투명하게 안 보이잖아요. 네, 작가는 모든 사물을 자기 순정으로 투명하게 봐야 돼요. 근데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 책이 잘 팔리면 그런 얼룩들 같은 것이 있어서 유리창 저 너머의 사물에 대해서 투명한 자세를 유지하기 매우 어렵죠. 네. 그런저런 이유로 하루아침에 소설 쓰기를 안 하겠다. 이걸 안 하겠다. 그리고 선언했더니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많이 회자돼서 다 독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3년을 용인 외딴 집에서 아무것도 쓰지 않고 가족들과도 헤어져서 그야말로 스님 아닌 스님 같은 생활을 3년 하고 흰소가 끄는 수레로 되돌아왔죠. 많은 사람이 그 전과 후가 달라진 게 뭐 있냐고 그러는데, 나는 내 문학이나 내 본질을 돌아다 볼 때는 본질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온 인생은 결국 두 가지 이데올로기로 살아왔다는 느낌이고, 하나는 문학 순정주의, 네. 소설 제일주의. 우리는 또 문학이라고 그러면 부르르 떨어요. 청년처럼. 아직도. 그야말로 무릎 꿇고 받아야 할 성찬이다. 이런 어떤 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정주의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하나는 뭐 이제 우리나라는 뭐 좌우 이데올로기 투쟁 뭐 이런 것이 갈등이 사회의 그늘이지만 나는 좌우를 넘어서 더 높은 곳에는 인간주의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봐요. 번박하게 말하면 이게 휴먼집일 텐데 인간 중심주의. 문화는 근본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작가이든지 인간 중심주의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본질은 거의 평생 변하지 않고 난 지켜왔다고 느끼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냥 그 길에서 그러나 현역 작가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늙고 싶은 게 꿈입니다. 작가님 정말 이 박범신 작가님과의 대화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네. 한 말씀 아쉽고요. 네.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쉬운데 대화도 거의 끝나갑니다. 네. 근데 이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등단하실 때 당선 소감으로 문학 목 매달고 죽어도 좋을 나무라고 하셨어요. 아유, 이제 그 문장 싫어해요. 왜요? 내가 젊을 때는 난 속이 뜨거운 사람이거든요. 네. 지금도 여전히 난 뜨거운 것 같아요. 문학 목매달아 죽어도 좋은 나무 비장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뜨거운 정념이 느껴지는 말이니까 나의 캐릭터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비장함이 개그가 되는 시대로 변모했어요. 아무도 진지하지 않고 아무도 비장하지 않죠. 또 진지하고 비장할지라도 진지하고 비장하게 포장해서 말하는 건 촌스러운 시대가 됐잖아요. 또 실제 뭐 이렇게 목을 매다르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나는 여전히 문학에 대한 뜨거운 순정을 갖고 있어서 내 서재로 돌아가서 원고지와 마주칠 때는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고 느껴요. 네. 목 매달 것처럼. 하지만 그 말이 꼭 좋은 말인가? 대중들한테 왜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의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 표현이 달라져야 하는 것 같다. 네. 이렇게도 오히려 생각이 드는데. 네, 요즘에 두 가지 방식으로 나이 들어서 삽니다. 예. 내 논산에 살고 있는 집에 현관에 가면 예. 내가 직접 써서 조그마한 요만한 손바닥만한 돌에 새겨서 붙어 있어요. 예. 홀로 가득 차고 따뜻이 빈 집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이 집을 주면 무슨 무슨 헌 이런 거 붙이잖아요. 예. 한자로. 나는 청년 작가님 뭐 그런 거 싫고 나는 그냥 홀로 가득 차고 따뜻이 빈 집. 작가는 홀로 있을 때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존재거든. 거의 상상력으로. 이 애인이 다 그렇지.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는 가득 찬다. 내 안을 가득 채운다. 홀로 있을 때는 문학 목매달아 죽어도 좋은 나무로 살고 네. 따뜻이 빈 집. 아무리 뭐 청년 작가라 해도 생물학적 나이는 70이잖아요. 이렇게 만난다거나 젊은이 되고 술 마시거나 이럴 때는 이 세속적인 욕망을 완전히 비우고 그냥 따뜻한 노인네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내한테는 두 개의 삶이 있어요. 아직도 강력한 현역 작가로서의 홀로 가득 차고자 하는 문학 목매달아 죽은 또 좋은 나무 같은 비장함이 내 안에 있고 네. 그러나 또 더불어 이 사회에서 살 때는 나는 이른이란 여드름을 살겠다. 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중인간이 있지.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자 저희 TV 책방 목소리 공식 질문인데요. 박범신 작가님께 책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이죠. 난 사랑이 최고의 권력이라고 생각하지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저렇게 수많은 글자를 누가 쓰고 앉아 있겠어요. 우리가 불행에 대해서 쓸 때도 사랑이 뜨겁기 때문에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청년 작가로 곁에 있어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 생활 42년은 한 번의 열렬한 연애처럼 흘러갔다. 문학은 내 영혼의 방부제였다. 아, 정말요, 이 박범신 선생님의 문학에 대한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그 문학은 영혼의 방부제라는 말에 울림이 큰데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다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영혼의 이 동안 비법 역시 책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